정보사회의 주요 학자와 인물들 Day 2 카스 선스테인 사이버 폭포 사이버 캐스케이드. 이 사이버 폭포는 유언비어가 신뢰성 확인하기도 전에 떠돌아다니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카스 선스테인은 사이버 폭포 사이버 캐스케이드라고 불렀다. 이 선스테인은 위키월리와 하이에크식 심오진리 profound truth를 받아들여 전문가나 선출된 대표자 간의 수기 deliberation이 정보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가장 설득력 있는 정책 결정에 도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견해에 반박하고 있다. 다시 카스턴스테인은 위키월리와 하이에크식 심오진리를 받아들여 전문가나 선출된 대표자 간의 수기가 정보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가장 설득력 있는 정책 결정에 도달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견해에 반박하고 있다. 비교할 개념으로 서러위키의 군중의 지혜가 있겠다. 켈턴과 드루딕, 재화와 생산 요소로서의 정보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며 이 켈턴과 드루딕은 정보사회론적 관점, 즉 탈산업사회론적 관점의 학자들이 되겠다. 톰슨, 라버트, 마시다, 켈턴 앤 드루딕, 클리블랜드 이들은 지식은 재화이자 생산 요소다. 다시 지식은 재화이자 생산 요소이다 라고 보고 있다. 자원으로서의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 가공, 판매가 가능한 상품으로서 취급이 가능하다 라고 보았다. 정보자원 자체보다는 다른 자원들과 결합했을 때 그 가치가 배가 된다 라고 했다. 켈턴 앤 드루딕 정보사회론적 관점, 즉 탈산업사회론적 관점의 학자. 지식은 재화이자 생산 요소이고 자원으로서의 정보, 따라서 생산, 가공,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 취급이 가능한 정보자원 자체보다는 다른 자원들과 결합했을 때 그 가치가 배가 된다 라고 했다. 크리스 쉬플리, 소셜미디어의 등장을 예고했다. 이것은 새로운 참여 미디어로 블로그, 위키, 소셜 네트워크 관련 기술이 결합된 것이다. 블로그 on 2004 컨퍼런스에서 소셜 미디어란 개념을 제시했다. 크리스 쉬플리. 다음 시즈 햄링크, 암스테르담 대학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명예교수이다. 저서에 The Technology Gamble, The Politics of World Communication, The Ethics of Cyberspace,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란 개념을 제시했었다. 시즈 햄링크,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 세를로와 루엔, 사회관계 유형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전통적 친밀형, 상황적 친밀형, 협력관계, 대상 수렴, 공적 연관, 공식적 소속. 이 중에서 미용실, 그리고 비행기 탑승객 사이, 그 다음 재난구조 봉사자, 이런 관계를 상황적 친밀형, 미용실, 비행기 탑승객, 재난구조 봉사자, 상황적 친밀형. 그리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직장 동료 간의 관계, 교수, 대학원생 간의 관계는 협력관계,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보았고, 지역은행인 협회나 기업인 협회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식적 소속으로 봤다. 다시 세르로와 루엔의 사회관계 유형, 전통적 친밀형, 상황적 친밀형, 협력관계, 대상 수렴, 공적 연관, 공식적 소속. 그리고 세르로와 루엔은 또 지속적 친밀성의 관계가 온라인 대규모 간접 접촉에서도 출현한다 라고 봤다. 클라우스 모자, 고전적 공적 서비스 철학. 전체 공익을 위해 개발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정부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비밀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보았다. 클라우스 모저의 고전적 공적 서비스 철학. 또한 공동체들은 공적 기금에 의해 수집,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가 광범위하게 순환되고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적 사회 그리고 열린 정부의 필수적인 사항이다 라고 보았다. 다시 클라우스 모즈는 공동체들은 공적 기금에 의해 수집,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가 광범위하게 순환되고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적 사회 그리고 열린 정부의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았다. 클리블랜드 정보 사회론적 관점, 탈산업사회론적 관점의 학자이다. 톰슨, 로버트, 마스다, 켈토나 로딕, 클리블랜드. 이들은 지식은 재화이자 생산 요소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클리블랜드는 정보 자원의 생산, 재생산은 열역학 법칙을 따르지 않으므로 확대, 압축할 수 있고 대체, 이동 가능하며 누설되기 쉽고 공유할 수 있다 라고 봤다. 다시 클리블랜드는 정보 자원의 생산, 재생산은 열역학 법칙을 따르지 않으므로 확대, 압축할 수 있고 대체, 이동이 가능하며 누설되기 쉽고 공유할 수 있다 라고 보았다. 참고로 란다우어 열역학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정보를 에너지로 취급하는 것으로 정보를 조직할 때가 아니라 삭제할 때 에너지를 사용한다 라고 보고 있으며 연산이 끝난 정보를 지워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전부 소모한다 라는 게 란다우어 열역학 법칙이 되겠다. 콜비 몰라의 정보화 발전 단계에 따른 접근 격차, 참여 격차, 활용 격차 이 세 가지 유형 중 포화기에 나타난 제3유형의 참여 격차에서는 각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의미화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으며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이 얼마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가치를 발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라고 보았다. 다시 콜비는 몰라의 정보화 발전 단계에 따른 접근, 참여, 활용에 있어서의 격차의 유형 중에 포화기에 나타난 제3유형의 참여 격차에서는 각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의미화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이 얼마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가치를 발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봤다. 콜리 원초적 집단과 2차적 집단.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원초적 집단에 해당하겠고 지속적 관계, 정신적 관계가 존재하는 곳이 원초적 집단이라고 봅니다. 2차적 집단은 업무지향적인 집단으로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낄 수 있는 집단이다. 인위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그런 집단이 2차적 집단에 해당합니다. 콜리, 원초적 집단과 2차적 집단. 데프트, 정보 의미론자. 로작, 데프트, 바톨, 마틴, 웹스터. 쿠블러도 그 정보 의미론자에 해당하겠다. 정보는 의미 있는 자료로서 수신자의 행위를 바꾸는 자료. 다시 정보란 것은 의미 있는 자료로서 수신자의 행위를 바꾸는 자료이다 라고 봤다. 또한 데프트는 학습 조직 이론. 그러니까 학습 조직이라는 이것은 팀 단위 수평적 조직으로 구성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조직이다 라고 봤다. 학습 조직. 그 다음에 달라스 스마이더.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들을 정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수사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관점으로
이 정보사회라는 용어를 본 것이다. 이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학자로 제레미 립킨이 있는데, 립킨도 이 클라우드 슈바이 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마케팅을 위한 용어다 라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자, 스마이드.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들을 정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완된 수사라고 봤고, 제레미 립킨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마케팅을 위한 용어다 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봤다. 댄 쉴러. 허버트 쉴러의 장남으로 정보와 기업 활동 간의 상호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정보와 기업 활동 간의 상호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텔레마틱스의 확장, 그리고 자유화, 탈규제, 민영화의 압력,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이 텔레마틱스는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의 설비를 가리키는 말로, 시몽 노라, 알랭 밍크도 텔레마틱스를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댄 쉴러는 또한 판매 기재로서의 정보에 대해 언급했으며, 미디어 프로그램의 목표는 시장을 개방시키고 가능한 한 방대한 영역의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을 댄 쉴러는 오락성 정보, 인포테인먼트라고 보았다. 자, 댄 쉴러, 미디어 프로그램 목표, 세계시장 개척, 오락성 정보, 인포테인먼트. 다니엘 벨. 사회학적으로 단절론에 해당하는 학자이다. 반총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참고로 이제 쉴러의 정보자본론이나 조절학파의 이론은 총체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니엘 벨은 그 주요한 저서로 탈산업사회의 도래, 이데올로기의 종언, 제3의 기술혁명,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등이 있는데, 먼저 탈산업사회의 도래에서는 60년대에서 70년대에 탈산업사회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 80년대가 지나면서 이 정보, 지식이란 용어를 탈산업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탈산업이라는 이 용어를 많이 썼는데, 그러다가 정보라는 개념으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정보란 용어로 거의 바꾸다시피 한 것이라 보면 되겠다. 자연력을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 기술이 아닌 인간관계를 통제하는 기술에 의한 사회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지향하는 경제성, 다수의 정치 참여, 자아 만족과 자기 발전 원리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봤다. 다시 다니엘 벨은 탈산업사회의 도래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지향하는 경제성, 다수의 정치 참여, 자아 만족과 자기 발전 원리에 의해 사회가 발전하는 것으로 봤다. 사회의 유형학이라고 해서 고용 유형별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산업, 산업, 탈산업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러니까 농업 노동을 중시하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게임을 의미를 담고 있는 전산업 사회, 그리고 공장 작업, 그리고 인위적 자연에 대한 게임의 개념을 담고 있는 산업 사회, 그리고 정보 노동, 그리고 사람 간 게임의 개념을 담고 있는 탈산업 사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다시 다니엘 벨의 사회의 유형학, 그러니까 고용 유형별 분류 체계로 이제 전산업, 산업, 탈산업 사회. 전산업 사회는 농업 노동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자연에 대한 게임이 이루어지는 사회. 그리고 산업 사회는 공장 작업, 그리고 인위적 자연에 대한 게임이 이루어지는 사회. 그리고 탈산업 사회는
정보노동을 중시하고 사람 간 게임이 이루어지는 사회. 사회 구조 개념에 기초한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보겠다. 생산성 향상으로 분배제의 결핍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다른 사람과 구분되고자 하는 욕망 추구와 연계된 지위제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으로 새로운 결핍에 시달리는 사회를 말하고 있다. 다시 생산성 향상으로 분배제의 결핍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다른 사람과 구분되고자 하는 욕망 추구와 연계된 지위제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으로 새로운 결핍에 시달리는 사회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분리된 영역들, 이것은 이제 기축론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총체주의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독립 영역들이 자율성을 갖고 있어 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회구조, 정치, 문화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정체, policy나 문화, culture가 아닌 사회 구조의 변동으로 새로운 사회가 출현한다 라고 보고 있다. 다시 이 다니엘 벨은 분리된 영역들 이런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이제 기축론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반총체주의에 기반한 개념으로 독립 영역들이 자율성을 갖고 있어 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 기술, 직업이 내포된 사회 구조, 그리고 권력 배분과 욕구 갈등 관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 그리고 상징과 의미의 개념을 담고 있는 문화로 3분을 하고, 정체, policy, 정체나 문화가 아닌 사회 구조의 변동으로 새로운 사회가 출현한다고 보고 있다. 이 다니엘 벨 역시 탈근대적 조건을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의 작동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적 현상을 경제적 사회구조 차원으로 국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웹스터의 개념이다. 웹스터가 다니엘 벨을 평가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합리화에 종속시키는 발전의 수렴이론. 다시 합리화에 종속시키는 발전의 수렴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21세기 사회는 개성화, 고령화, 정보화, 글로벌화 된 사회. 다시 21세기의 사회는 개성화, 고령화, 정보화, 글로벌화 된 사회라고 보았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향숙련화를 이야기했으며, 인간, 환경, 정보의 시대, 인간, 환경, 정보의 시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보시대의 과제로 정보 입수의 용이성, 정보 내용의 충실성, 정보의 개별화를 이야기했다. 다시 정보 입수의 용이성, 정보 내용의 충실성, 정보의 개별화가 정보시대의 과제다라고 했다. 그리고 다니엘 벨의 지식가치설. 정보나 지식은 사회 간접 자본의 성숙성을 가지고 있는데, 적용 가능한 변형된 자원으로서 체계화될 때 지식의 가치가 주도한다 라고 봤다. 다시 다니엘 벨의 지식가치설. 정보나 지식은 사회 간접 자본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적용 가능한 변형된 자원으로서 체계화될 때 지식의 가치가 주도한다 라고 봤다. 이론적 지식, theoretical knowledge, 즉 체계화된 지식, codified knowledge가 그 중심을 이루고 최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적 기술이 창출된다 라고 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조직화된 복잡성을 지적하고 지적 기술, intellectual technology, 즉 컴퓨터의 등장을 강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은 이론적 지식의 부호화라고 하고 있으며, 경험주의에 대한 이론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이론적 지식, 즉 theoretical knowledge, 즉 체계화된 지식, codified knowledge가 중심을 이루고 최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적 기술이 창출된다고 보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조직화된 복잡성을 지적하고 지적 기술, intellectual technology, 즉 컴퓨터의 등장을 강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은 이론적 지식의 보호화이며 경험주의에 대한 이론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 즉 제4집단 전문직 종사자 서비스는 대인지향적 관심사회로 발전하게 될 거다 라고 하고 있으며 후기산업적 서비스 부문의 증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인적 서비스에 이제 교육, 건강, 사회 이런 것들은 이제 인적 서비스.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에 이제 시스템 분석, 디자인, 정보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 서비스에 해당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기 산업적 서비스 부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제 거션의 마일스 비판이라는 게 있는데 서비스 측의 증가는 부문 간 이동보다 부문 내 3차화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거션의 마일스는 부문 간 이동, 이 서비스 측의 증가가 부문 간 이동이 아니라 부문 내 3차화, 그러니까 부문 그 자체 안에서의 3차화의 결과라고 본 거다. 1차 부문과 2차 부문에서의 생산성 증가가 서비스가 지배적인 탈산업 시대로의 변형 과정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다. 엥겔의 공리대로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서비스를 원하게는 되지만 저렴한 서비스 대체 상품이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의 충족은 사람을 고용함으로써가 아니라 재화의 구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제조업 그 자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거션이 마일스는 달리엘 벨의 의견에 대해 비판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로버트 라이시는 상징적 분석가, 피터 드러크의 지식 전문가, 그리고 카스텔, 다니엘 벨, 레리 허시온의 정보 노동자, 그 다음에 자체 프로그램 가능한 노동자, 코그니타리어트, 엘빈 터플의 코그니타리어트 이 개념들을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상징적 분석가는 이제 로버트 라이시가 한 말로 이것은 이제 문제의 식별, 문제의 해결, 문제의 전략 구상가를 이제 상징적 분석가라고 한 건데 중재라는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다. 21세기 지적 자본을 소유하고 관리적 사고, 유연성의 장점을 보유한 자를 로버트 라이시는 상징적 분석가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피터 드러크는 이제 지식 전문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지식 전문가가 자본주의의 중심적 자원이다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마뉴엘 카스텔, 다니엘 벨, 레리 허시오는 이제 정보 노동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정보 노동자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개관할 수 있는 탈산업 노동자를 이제 정보 노동자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 정보 노동자는 성찰성, reflexibility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 가능한 노동자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것은 self-programmable labor, 그러니까 경험과 전문성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으로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를 자체 프로그램 가능한 노동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엘빈 토플러는 이제 코그니타리어트, 그 지식사회에서의 코그니타리어트, 코그니티브 레이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데니 쉑터,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무지해지는 상황. 정보는 늘어났지만 사람들이 아는 것은 이전보다 줄어드는 환경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데니 쉑터,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이 무지해지는 상황. 정보는 늘어나긴 했지만 사람들이 아는 것은 이전보다 줄어드는 그런 환경이다. 라고 보았다. 데니 쉑트는 an American television producer, 텔레비전 제작자에다가 independent filmmaker, 독립 영화 제작가이며 블로거이고 미디어 비평가야 된다. 그 다음에 데이비드 에멜 듀르켐. 자, 듀르켐 1858년에서 1917년 사이에 생존했었는데 프랑스의 사회학자로 사회학의 종주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사회학, 소시올로지라는 이름은 오기스트 콩트, 콩트가 이 사회학, 소시올로지라는 개념을 만들었잖아. 그 사회학이 뭘 어떻게 연구해야 하느냐에 대해 이제 제시를 한 사람은 이제 듀르켐이 되겠다. 통계를 사용하는 현대 사회학의 방법론적 기조를 창시했다. 유명한 이제 아노미 이론이 있는데 이 사회 분업론, 자살론에서 무규범, 무질서의 상태를 이제 아노미라고 본 건데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된 가치나 도덕적 규범이 상실된 혼돈의 상태라는 의미로 이 아노미란 용어를 사용했다. 다시 자, 듀르켐의 아노미란 개념, 사회 분업론, 자살론 이란 저서에서 무규범, 무질서의 상태, 즉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된 가치나 도덕적 규범이 상실된 혼돈의 상태라는 의미로 아노미를 사용했다. 데이비드 하비, 시공간 압축, Time Space Compression 이라는 조사가 있다. 여기서 이제 더 많은 이동, 더 많은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며 이제 비교할 개념은 이제 앤서니 기든스의 시간, 장소, 귀속성 탈피, 스테리 브런, 풀마스 라인바흐의 시공간 붕괴라는 개념입니다. 이 하비는 유연사회론, 유연적 축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본의 축적은 계속된다 라고 보고 있으며 탈근대주의적 특징은 자본주의 축적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다 라고 보고 있다. 즉 유연성, flexibility, 즉 노동자, 생산, 소비의 유연성, 즉 노동자들의 적응성, 기업의 혁신 능력, 그 변동 자체의 가속화 이런 것들이 탈근대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봤다. 다시 하비는 유연성이라는 것이 탈근대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유연성은 노동자, 생산, 소비의 유연성을 의미하고 특히 노동자들의 적응성과 기업의 혁신 능력, 변동 자체의 가속화 이런 개념이 이제 유연성에 해당하는 의미가 되겠다. 포드주의 시대, 이 표준화를 대표하는 포드주의 시대와 선택, 다양성, 차이, 유연 생산, 유연 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는 탈포드주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다시 하비는 표준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포드주의 시대와 선택, 다양성, 차이, 즉 유연 생산, 유연 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는 탈포드주의 시대를 비교하고 있다. 통일성, 동질성은 다양성으로 대체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정체성의 파편화, 안정감과 만족감의 상실을 초래하고 새로운 경험 기회의 제공으로 탈중심화된 자아의 발달을 촉진하여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민주주의 힘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개인주의, 계급의 영향력이 상실되고 소비가 정체성을 규정한다 라고 보고 있다. 개인주의적 소비지향적 개인이 출현한다 라고 보고 있다. 리스만 서비스 사회, 이제 대표적인 저서에 이제 여가 사회
고독한 군중 등이 있는데, 리스먼의 동조 양식별 인간 유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전통지향 인간 유형, 내부지향 인간 유형, 타자 외부지향 인간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전통지향 인간 유형에 비합리적인 성격을 띠고 정서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내부지향 인간 유형은 과도기적 인구 성장기에 나타나는데, 그 심리적 장치는 자이로스코프, 즉 나침반이 되며, 이 내부지향 인간 유형은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사회적 생활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타자 외부지향 인간 유형이 있는데, 20세기 대중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신과 양심이라는 내면적 권위의 부재 아래에서도 사회의 여러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인간 유형으로 봤다. 그 심리적 장치는 이제 레이더에 비유가 된다. 다시 리스먼의 동조 양식별 인간 유형, 전통지향 인간 유형, 내부지향 인간 유형, 타자 외부지향 인간 유형. 그 다음에 데이비드 쉔크 데이터 스모그 라는 저서가 있는데, 데이터 스모그 13법칙, 그 중에 이제 정보는 저널리스트를 우위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광고 목적, 광고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정보는 공화당의 적이다 라는 표현도 있다. 이 데이터 스모그는 정보 과잉의 문제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실리콘 회로는 인간의 유전자보다 빨리 진화한다. 다시 데이비드 쉔크는 데이터 스모그 라는 저서가 있는데, 정보 과잉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책에서는 데이터 스모그 13법칙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13법칙 중에 이제 정보는 저널리스트를 우위한다, 이것은 이제 광고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정보는 공화당의 적이다, 이거는 여당의 적이다 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실리콘 회로는 인간의 유전자보다 빨리 진화한다 라는 것도 이제 데이터 스모그 13법칙에 들어간다. 그 다음 데이비드 올센, 단순 자원이라기보다는 상품으로서의 정보, 그러니까 자원이라기보다는 상품으로서의 정보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 경제학적 관점으로 해링턴, 데이비드 앤 올센, 로빈슨 등이 해당하겠다. 정보의 가치는 의사결정 행위 변화의 가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정보의 가치는 의사결정 행위 변화의 가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 데이비스,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은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 pathological internet use라고 하고 있는데, 특정 병리적 사용과 일반 병리적 사용을 이제 구분하고 있다. 특정 병리적 사용은 특정이니까 이제 섹스, 도박, 게임, 채팅, 쇼핑 등 특별 혹은 특정한 서비스에 대한 병리적 사용을 나타내고, 일반 병리적 사용은 이런 특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그리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터넷에 과다 몰입하는 현상을 이제 일반 병리적 사용이라고 봤다. 비교할 개념으로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K척도 하위 요인 7가지가 있는데, 일상생활 장애, 현실 구분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 행동, 내성, 이런 것들이 이제 K척도 하위 요인 7가지에 해당한다. 다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 중독 K척도 하위 요인 7가지, 일상 생활장애, 현실 구분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 행동, 내성 등이 있겠다. 데즈먼드 버너, 마뉴엘 카스텔의 정보 개념의 모호성에 대해 대안적인 개념으로 이론적 지식이란 것을 제안했다.
그 이론적 지식의 활용에 따른 역사 시기를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 16, 17세기에 이론적 지식이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몽적 시대, 그리고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실용적 변동이 이루어지는 시대, 그리고 20세기 과학기술 혁명, 즉 이론적 지식이 실용적 지식과 접목이 되는 시기, 이렇게 세 가지로 역사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다시, 데즈먼드 버널은 마뉴엘 카스텔의 정보 개념의 모호성에 대해 이론적 지식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그 이론적 지식의 활용에 따른 역사 시기를 세 가지로 구분했다. 그러니까 16, 17세기 사이에 이론적 지식이 발전하는 시기, 그러니까 계몽적인 그런 시기. 그럼 두 번째, 18, 19세기 실용적인 변동이 이루어지는 시기. 그리고 20세기 과학기술 혁명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론적 지식이 실용적 지식과 접목이 되는 시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제 비교할관념으로 이제 니코 스테이어는 이제 지식사회라는 저서에서 이제 이론적 지식이 핵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다니엘 벨은 이제 이론적 지식이 중심이라고 하면서 최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적 기술이 창출될 것이다 라고 봐요. 다음 듀즈, 온라인 저널리즘. 온라인 저널리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상호작용성 때문에 인터넷은 사용자 지향적인 매체다 라고 하고 있으며, 청중의 주의를 끌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쟁이 새로운 저널리즘이 되었고, 이는 웹에 산재해 있다. 다시, 듀즈, 온라인 저널리즘. 상호작용성 때문에 인터넷은 사용자 지향적 매체가 되었다. 청중의 주의를 끌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쟁이 새로운 저널리즘이 되었고, 이는 웹에 산재해 있다 라고 했다. 르비토,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1996년작인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이제 배우거나 알기 위한 교육, 정보적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맺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설득이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즐기기 위한, 즉 오락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돕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다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배우거나 알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맺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설득이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즐기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돕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목적별로 구분하고 있다. 데비토. 라이크, 정보 격차, 정보 접근 관점에 따라 정보 격차를 분류하고 있다. 이 경제적 접근은 아닌데, 동일한 외적 자원, 즉 교육이나 경제 수준을 가졌다 할지라도 개인의 취향과 경험, 동기, 노력 등 내적 자원에 따라 정보 격차가 발생 가능하다. 다시, 라이크는 이제 정보 접근 관점에 따라 정보 격차를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 접근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외적 자원, 즉 교육이나 경제 수준을 동일하게 가졌다 할지라도 개인의 취향과 경험, 동기, 노력 등에 따라 이런 정보 격차가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동기적 접근, 물리적 접근, 기기 사용 능력 접근, 활용 접근. 그러니까 동기적 접근에 따른 격차, 물리적 접근에 따른 격차, 기기 사용 능력 접근에 따른 격차, 활용 접근에 따른 격차. 이 동기적 접근은 wants and wants not, 원하거나 원치 않는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나는 격차가 되겠는데, 수용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환경에 따른 접근 격차가 되겠다. 정보 기술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 접근 격차, 그 인터넷이나 컨텐츠에 대해 물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세 번째, 기기 사용 능력 접근, 그러니까 기기 숙련도에 따라 나타나는 격차가 되겠다. 활용 접근은 목적 수행을 위해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
따른 격차가 이제 활용 접근 격차가 됩니다. 다시 다이크의 정보 격차 4가지, 동기적 접근에 따른 격차, 물리적 접근에 따른 격차, 기기 사용 능력에 따른 접근 격차, 그 다음에 활용에 따른 접근 격차. 참고로 다이크는 네트워크 사회라는 이 용어 처음으로 사용했다. 다시 다이크가 네트워크 사회, 네트워크 소사이어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